이렇게 비슷한 점만 보기 때문에 다른 점을 보지 않아요. 실제로 겉을 벗어나서 속으로 한층 한층 들어가다 보면 우리하고 다른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한국인들이 가끔 당혹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접해 보니까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문화적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중국과 한국 사이에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중국인들의 생각과 한국인들 생각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흔히 한국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에 가봤더니 중국은 사회주의 간판을 내걸고 있는 사회주의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이 오히려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 같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자본주의 국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사람들인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인들 특유의 능력주의가 여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능력이 다르면 다른 대우 받아야지. 능력이 다른데 왜 똑같은 대우를 받으려고 해? 능력이 훌륭한 사람, 능력이 좋은 사람은 보다 더 좋은 대우 받을 자격이 있어. 그게 당연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국 대학생들하고 중국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장학금을 어떻게 나눠주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적게 주더라도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좋다, 이렇게 응답하는 비율이 56%, 한쪽에서는 우수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나눠주라, 이렇게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65%였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느 쪽이 한국이고 어느 쪽이 중국 사람일까요? 적게 주더라도 나눠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한국인이고, 소수의 우수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중국인입니다. 거의 반대입니다. 왜 이런 생각, 이런 차이가 나게 됐을까요? 사실 중국은요, 능력주의 사회의 원조입니다. 중국이 가만 보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체제를 또는 전 세계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을 신자유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정말 뼛속까지 신자유주의적인 원리를 지니고 있는 사회입니다. 굉장히 능력주의 사회예요. 이 능력주의 사회의 원조, 그 국가가 바로 중국인데, 중국이 그러면 왜 그렇게 능력주의 사회로 바뀌었느냐? 굉장히 역사가 오래됩니다. 그 기원은 과거제 때문입니다. 과거제는 시험을 통해서 나라를 이끌어갈 정치인과 관료를 뽑는 제도입니다. 신분이 아니라 시험 성적,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관료를 선발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깁니다. 능력주의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 과거제를 왜 도입했을까요? 귀족 특권을 없애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귀족들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어떤 관직을 맡으면 계속해서 세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없는 사람도 집안을 잘 만나서,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만나서 계속해서 고위관직에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능력제를 하자. 그래서 시험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귀족제도, 이 특권층을 해체하고 황제의 권력을 강화시키려는 의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나라 때부터 과거제도가 도입되는 거죠. 이 과거제가 도입이 되니까 누가 반대했겠어요? 당연히 귀족들은 반대합니다. 자기 특권이 없어지잖아요. 권력층들이 다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나라 때 시행을 했는데 당나라 때까지도 이게 정착이 안 돼요. 기득권층이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래서 송나라 때 접어든 이후에야 비로소 이 과거제도가 정착이 됩니다. 송나라 때는 우리 고려 때거든요. 그때 이미 과거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제도를 통해서 신분은 따지지 않는다. 오직 실력만 보겠다. 그 실력을 바탕으로 선발하겠다. 나라를 통치할 사람, 정치를 이끌어갈 사람을 통치하겠다. 이런 원리가 보급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신분 사회는 없어집니다. 세습하는 사람은 오직 황제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양민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자본주의, 근대 자본주의 사회처럼 그렇게 바뀐 거예요. 이게 송나라 때부터 그랬어요. 물론 중국에도 천민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천민은 아주 극악한 범죄를 지닌 소수, 아주 소수 사람들 뿐이었어요. 그리고
특정 기간이 지나면 양민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양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자본주의와 같은 그런 사회가 송나라 때부터, 능력주의 사회가 송나라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오랜 역사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그러면 고려 때 우리가 과거제를 도입해 가지고 조선 시대부터 과거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죠. 그러면 조선도 그랬는데 그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중국 송나라의 경우에는 귀족층, 그러니까 양반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양반이라는 걸 둔 채로 과거제도를 실시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제라는 게 능력주의로만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양반이라는 세습 기득권층을 강화하는 수단 도구로 전락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능력주의 계속 외치는 거는 우리 사회에 그런 부분이 여전히 조선시대 같은 그런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능력주의는 성공과 실패는 개인의 능력 탓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는, 사회는 뭘 제공해 줍니까? 기회평등만 제공해 줍니다. 출발선이 비슷하게 설정이 됐다라면 당신 능력에 따라 더 많은 대우를 받는 건 그거는 자기 체험이고, 더 나쁜 대우를 받는 건 너 개인 책임이다. 국가가 보장해 주지 않는다. 결과의 평등은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이게 중국 사회 원리입니다. 이 중국 사회 원리가 송나라 때부터 지속되어 온 겁니다. 아니 그러면 중국 사회주의지 않습니까? 이 능력주의 원리에서 벗어난 시기는 중국 역사에서 마오쩌둥이 통치하던 그 시기뿐이에요. 그 시기가 1949년부터 개혁개방이 78년에 시작되거든요. 이 시기뿐입니다. 1949년부터 78년 말까지 약 30년의 기간이죠. 이 기간만 빼고는 중국은 원래 능력주의 사회였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개혁개방을 하면서 다시 중국 사회에 부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인데 여전히 자본주의 국가, 역사적으로 여전히 있어왔던 능력주의 원리가 작동하는 사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런 능력주의는 사실 굉장한 개인주의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라면 나한테 다른 대우를 해줘야 된다. 내가 다른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속한 회사, 어떤 조직보다도 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인을 만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고 우리가 똑같은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고 유교의 집단주의 문화의 영향을 받았는데 우리보다도 훨씬 개인주의가 강하다. 왜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집단과 개인 사이에 우리하고 다른 원리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 그리고 인간관계의 출발점이 어디냐? 호수에 돌이 하나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호수에 떨어진 돌을 중심으로 파문이 생기겠죠. 돌이 떨어진 그 자리에는 파문이 넓고 굵을 겁니다. 그리고 멀리 갈수록 옅어질 겁니다. 세계 그리고 인간관계는 이렇게 형성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중심점에 나가 있는 거죠. 나를 중심으로 호수에 돌이 떨어지면 그 파문이 생기듯이 저렇게 나를 중심으로 인간관계, 세계가 확장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유명한 인류학자인데, 중국을 대표하는 인류학자인데 페이시아오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 전통 사회에서는 개인은 자기를 위해서 가족을 희생할 수 있고, 가족을 위해서는 당을 희생할 수 있고, 당을 위해서는 국가를 희생시킬 수 있고, 국가를 위해서는 천하를 희생시킬 수 있다. 이게 중국 사람들의 행동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은 뭡니까? 나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보는 거죠.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행동하는 것이죠. 나를 중심에 딱 세워놓고 나하고 가까운지 먼지, 친한지 친하지 않는지, 이것을 상대로 해서 상대방을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중국인들의 의식을 자아주의라고 합니다. 자기중심주의죠. 이 자아주의는 개인주의하고 또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서구 사람들 흔히 개인주의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구 사회는 그야말로 개인주의입니다. 근데 중국은 집단을 이루기는 해요. 그런데 나를 중심으로 집단을 이룹니다. 그 중심점이 나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중국인들의 인간관계주의를 자아주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중심에 두고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 먼 사람들 이 동심원에 따라서 차별 대우합니다. 가족이 제일 가깝겠죠. 그 다음에는 친구입니다. 친구도 등급이 있습니다. 진심을 나누는 친구, 그리고 오랫동안 사귄 친구, 그리고 좋은 친구. 그 다음에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왜 저렇게 등급을 나누겠어요? 다른 대우를 하기 위해서요. 저를 중심에 두고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 사이에 대우를 달리 해주는 거예요. 이게 차별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의식 속에는 나를 중심에 두고서 평등의식이 없습니다. 모두 다 차별 대우하는 게 중국인들의 기본적인 사고라는 거죠. 인간관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하고 사람 관계를 맺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국가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의 외교 등급입니다. 저게 이제 중국을 중심에 두고서 여러 가지 등급을 나눠놨어요. 중국하고 가장 가까운 나라, 친한 나라, 그렇지 않은 나라 계속 등급을 매깁니다. 중국하고 가장 가까운 나라는 당연히 지금은 북한입니다. 북한은 저 관계 속에 아예 동심원의 파문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가깝다는 거죠.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 러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파키스탄.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3그룹쯤에 있습니다. 한국, 인도, 스리랑카 이 그룹에 있죠. 근데 가만 보시면요 좀 신기합니다. 저거는 나라의 크기하고 상관없습니다. 중국을 중심에 놓고 중국하고 얼마나 친하느냐 이 관계에 따라서 구분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대접을 해줍니다. 미국은 어디 있을까요? 아예 밖에 있습니다. 이게 중국인들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개인 인간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국가의 외교관계를 처리하는 기준이 됩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죠. 그러니까 흔히 유교 문화도 같고 그 다음에 농경 문화도 같아서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에 많은 유사점이 있다. 그리고 집단주의도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보면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한 집단에 속해 있으면 다 친해요. 얼굴 몰라도 나하고 친하지 않아도 그냥 인간관계가 생깁니다. 집단으로 모이는 거죠. 근데 중국인들은 집단으로 모이긴 하지만 나를 중심으로 나하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인맥을 형성하고 집단을 이룬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인들을 이해할 때 집단주의라는 차원에서만 중국인들을 보면은 중국인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많은 그 기업인들이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할 때 애로를 겪는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니 중국 사람들은 사장님을 봐도 뭐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상사를 보더라도 뭐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 자기 동료처럼 대한다. 더구나 신입사원들도 그렇다. 왜 그렇지? 아니 저 공자님 후손 아니야?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를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뭐 차 문도 열어주지 않고 그런 사례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중국을 유교 국가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중국에는 유교적인 애절과 문화가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많이 없어졌어요. 사실 우리는 아직도 유교적인 전통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우리가 똑같은 유교 국가지만 안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유교의 원리가 달랐어요. 우리는 유교 중에서도 조선시대부터 주작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건국 이념이 주작이었기 때문에 온 나라를 주작의 나라로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 사람들은 주작 필요 없잖아요. 과거 볼 일도 아니고 주작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작의 원리에 따라서 제사도 지내고 일상생활을 영위합니다. 뭐 양반이 아니라도 그래요. 그러니까 온전히 다 주작적 원리가 지배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교적인 가부장제가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여기에 일제강점기에 통해서 일본식 가부장제가 들어와요. 호주제가 형성이 됩니다. 일본 메이지 헌법에 호주제를 규정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유교적인 가부장제, 그 다음에 일본식 호주제의 가부장제가 결합되면서
굉장히 수직적인 가부장 사회가 형성이 되고 수직적인 의식이 굉장히 강해진 겁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서열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어린이들도 유치원에서 만나면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민등록증을 까야 수직적인 서열이 잡혀야 인간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더군다나 존댓말까지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달라요. 똑같은 유교 국가인데 다른 점이 있어요. 중국 역시 주자학의 영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과거를 보는 사람들, 상층부, 공부하는 선비들, 이 사람들만 주자학을 믿었지 밑에 사람들은 상관없었어요. 그러면 일반 백성들, 중국의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생활했냐? 그 사람들은 불교를 믿었고 도교를 믿었어요. 조선은 주자학을 도입하면서 불교를 완전히 말살시켰습니다. 그래서 다 절이 산에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자학이 선비들, 그야말로 관직에 진출하려는 사람들의 고식 공부로서만 중국에서는 작동했는데 우리나라는 주자학이 일상에까지 퍼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중국은 주자학만이 아니라 양명학도 도입합니다. 우리는 양명학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상 체계가 공존했던 게 중국의 현실이고 주자학만 그야말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게 조선입니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 영향으로 치자면 조선이 훨씬 더 센 겁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근대 이후부터 유교를 철저하게 타도합니다. 우리가 공자님 말씀 때문에 유교 때문에 제국주의에게 이렇게 당했다. 유교를 버려야 중국이 산다. 공자님 말씀 이제는 버리자. 그러면서 공자를 타도하고 유교를 비판하는 운동이 근대 초기부터 시작을 해서 마오쩌둥 시기까지 지속됩니다.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에 공자 비판 운동을 한 거죠. 그리고 사회주의 시대가 되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동지라고 똑같이 불러버린 겁니다. 뭐 직장 상사도 사장님도 기관장도 다 동지 이렇게 불러버린 거죠. 그러니까 수직적인 서열 의식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존댓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뛰어넘어서 친구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중국은 수직적인 서열 문화가 없고 중국은 유교 국가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교라는 기준으로 중국을 보게 되면 중국의 모든 것이 잘 보이지 않는, 우리하고 다른 부분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겁니다.